네, 전편에 의해서 이번 시간은 바람입니다. 바람과 바람의 측정, 바람을 일으키는 힘, 항공 및 드론 운용에서의 바람 운용, 바람의 종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의 정의와 그리고 바람의 측정. 바람은 공기의 흐름, 즉 운동하고 있는 공기가 되겠습니다. 수평 방향의 흐름을 지칭하며 고도가 높아지면 지표면 마찰이 적어서 강해집니다. 바람이 상대적으로 지표면보다 고도가 높아지면은 아무래도 장애물이나 이런 빌딩에 비치는 게 없어서 높으면 바람이 좀 강해지겠죠. 이러한 공기 흐름, 즉 바람의 근본적인 원인은 태양 에너지에 의한 지표면의 불균형 가열에 의한 기압 차이로 발생합니다. 등압선이 간격이 조밀할수록 기압 경도력이 커져서 바람이 더 세진다고 했죠. 그래서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는 저기압 발생하고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서는 고기압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기압 차이에서 바람이 발생됩니다. 바람의 측정. 공항이나 기상 관측소에 설치된 풍속계와 풍량계를 이용해서 측정하고 있죠. 그래서 지표면으로부터 10m 높이에서 관측된 것을 기준으로 하며 풍량 풍속을 표기합니다. 10m 높이에서 관측된 바람은 10m 높이. 아까 대기 기온은 지표면에서 1.5m 이격된 배겹상에서 대기 온도를 측정한다고 했습니다. 바람은 지표면에서 10m 높이에서 측정을 합니다. 풍속의 단위는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그 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 위한 과정에서는 미터 퍼 세크를 주로 씁니다. 참고적으로 일라트라죠. 일라트는 1노티컬 마일, 즉 1.852m를 기준으로 한 속도를 얘기합니다. 1시간에 1.852m, 즉 1노티컬 마일을 갈 수 있는 속도를 1라트라고 합니다. 바람의 측정, 여러가지 바람 풍량 풍속계가 있겠죠. 드론 운용자들은 주로 윈드삭이라죠. 이러한 모양의 풍량 풍속계를 이용해서 바람의 방향과 풍속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 바람의 방향을 제공할 때 지상에서는 아까 진북 방향으로 북쪽을 측정한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지상에서는 기상 전문가들은 진북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바람의 방향을 측정하고 공중에서는 항공 종사자들은 자북 방향, 즉 나침판을 이용한 지구 자기장을 측정해서 그런 자기장에 측정된 방향으로 풍량을 기준으로 해서 풍량을 측정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사 관제자들. 드론 운영 시에는 팔방이 사용도 표기에도 사용상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팔방이 동서남북 사방이 그리고 북동, 북서, 남동, 남서 이게 팔방이죠. S, 이스트, 웨스트 이런 식으로. 자, 바람 방향에서 북풍이라는 것은 북에서 남으로 부는 바람입니다. 북풍. 불어오는 방향을 우리는 풍량이라고 합니다. 항공 운영에서는. 그래서 내가 이 가운데 있다 위치할 때 해당되는 바람이 불어오는 그 방향을 우리는 풍량이라고 합니다. 조류, 해류 등 물 흐름은 거꾸로죠. 이제 불어나가는 그런 방향을 풍량이라고 하는데 해군이나 또는 배 주로 선박 운영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우리는 항공 종사자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풍량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었다. 이렇게 바람이 불어온다. 그러면 이거는 남동풍이 되는 거죠. 남동풍. 남쪽, 동쪽 사이에서 불어오는 바람. 만약에 이렇게 불어온다. 그럼 북서풍이 되는 거죠. 북서풍. N, W. 북서풍이 되는 거죠. 이렇게 불어오는 방향을 풍량이라고 합니다. 항공 운용에서는 풍량 풍속, 풍속 측정법, 10분간의 평균치로 공기 1초 움직이는 거리를 2m/s. 아까 말했죠. 1시간에 움직인 거리를 마일로 표시한 거를 너트라고 하죠. 그래서 윈드삭에 의한 측정 방법을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윈드삭은 정확한 측정 방법이 아니에요. 정확한 풍량 풍속은 정확한 그 풍량 풍속계에 의해서 측정되는 그런 값을 정확한 측정 방법이고 측정 방법이라고 하고, 이 윈드삭에 의한 풍량 풍속은 계략적인 풍량 풍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행장 가서 보시면 이러한 그 윈드삭이 있죠. 10m 이상 이격된, 지표면 10m 이상 이격된 곳에 윈드삭이 매달려 있고, 윈드삭이 90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은 그때는 풍속이 5m/s, 그리고 반으로 쳐졌다. 그러면은 이제 약 3m/s, 그리고 내려갔다. 그러면은 1에서 2m/s. 바람이 안 불고 그냥 바로 윈드삭이 쳐져 있다. 그러면은 0m/s가 되겠죠. 추가적으로 절반을 넘어서 이 정도 쪽으로 이렇게 펄럭인다. 그러면 4m/s가 됩니다. 이 풍속만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풍향계가 뭐 이쪽 방향으로 또는 저쪽 방향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겠죠. 그 방향에 의해서 풍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그게 풍향이라고 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표기법입니다. 표기법.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관투소 위치, 그 해당 지역 위치입니다. 그래서 바람은 이쪽 방향으로 불어온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줄기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방향으로 불어온다는 뜻이고, 풍속은 여기 표시가 됩니다. 풍속. 긴 막대기 하나가 5m/s죠. 작은 막대기 하나가 2m/s. 그래서 이 사항은 7m/s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구름이 이렇게 표시되고 있죠.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풍량, 북동풍이죠. 북동풍. 북동쪽에서 불어오고 있다는 걸 표시합니다. 지금. 기압 경도력. 바람을 일으키는 힘이 기압 경도력이죠. 기압 경도. 그래서 이 바람은 고기압 쪽에서 저기압 쪽으로 불어나가고, 등압선의 직각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나갑니다. 고기압에서 고기압이죠. H, 저기압 L, 저기압 방향으로 불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불어나가는 그 각이 등압선의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고, 등압선이 조밀한 지역에서는 기압 경도력이 강해서 강풍이 맞습니다. 이 지역보다 이 지역이 더 바람이 강도가 세겠죠. 이 사항 중요합니다. 정확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향력도 상대적으로 학과 시험에는 전향력에 대한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읽어만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 자전에 관계돼서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항공기 및 드론 운영에서 바람 영향이 많죠. 그래서 공중에서 운영하는 비행체는 바람의 영향에 매우 민감하고 중요합니다. 성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 맞바람,
그리고 뒷바람이 있겠죠. 측풍도 있습니다. 다음 장에 먼저 맞바람, 헤드윈드, 정풍이라고 합니다. 정풍. 사람 앞부분이나 항공기 또는 드론의 기수 방향을 향하여 정면으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항공기 이착륙 성능을 현저히 증가시킵니다. 양력 발생을 좋게 하죠. 양력 효율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모든 항공기들, 드론도 마찬가지로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이 이착륙 시 맞바람을 적절히 이용하면 안전하게 이착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바람 중요합니다. 정풍. 다음 뒷바람. 뒷바람은 뭐 배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기 또는 드론의 꼬리 방향을 향하여 불어오는 바람. 내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죠. 뒷바람이라고 합니다. 배풍. 이 뒷바람은 항공기 이착륙 시 성능을 현저히 감소시킵니다. 양력 발생을 저하시키죠. 그래서 이착륙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하죠. 이 뒷바람이 불어오는 상태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그래서 드론도 항공에 마찬가지 드론도 뒷바람 상태에서 이착륙 시는 안전하게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착륙 시에는 맞바람, 정풍을 맞고 맞바람을 맞으면서 이착륙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양력을 발생시켜서 이륙할 수 있는, 착륙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렇죠? 뒷바람 시에는 항공기가 뒷바람 맞으면서 이륙하면은 상당히 이륙거리가 길어지고 있죠. 이륙거리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활주거리가 증가되고 상승률이 저하됩니다. 뒷바람 상태에서는 중요합니다. 이게 학과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맞바람, 정풍이죠. 정풍 시에는 항공기는 활주거리가 감소합니다. 보십시오. 여기 지금 뒷바람일 때 이륙 시점하고 맞바람 맞을 때 이륙 시점, 활주거리가 감소하죠. 그만큼 덜 활주에도 맞바람 상태에서는 양력이 발생돼서 양력 효율이 더 좋기 때문에 바로 이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주거리 감소되고 상승률이 증가돼서 더 빨리 또는 더 안정되게 이륙을 할 수 있습니다.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중요합니다. 측풍. 항공이나 드론 등 비행체의 왼쪽 또는 오른쪽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이것도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 측풍은 내가 가고자 하는 정확한 목표 지역으로 똑바로 일직선상으로 비행할 수 없게끔 만듭니다. 이 측풍이. 그래서 그런 방향 유지를 위해서 항공기들은 크랩이 옆으로 항공기 기수가 있다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은 기수를 약간 바람 쪽으로 틀죠. 그래서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제가 원하는 방향 갈 수 있죠. 이런 상태에서는 항공기는 바람에 밀리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겠죠. 하지만 기수를 이쪽 방향으로 튼다면 바람이 이쪽으로 와도 내 방향을 유지할 수 있겠죠. 이게 크래빙입니다. 또는 기체를 바람 방향으로 기울인 롤링이라고 하죠. 기체를 바람 방향으로 기울여서 정면으로 갈 수 있게끔. 요거는 이제 뒤에서 본 모습입니다. 항공기가 기울어진 모습입니다. 이게 날개고. 그래서 바람 방향으로 기울이면은 롤링을 하면은 밀려나지 않고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람의 종류, 지균풍 있고, 지균풍 보시죠. 경도풍 있고, 지상풍이 있습니다. 또 해류풍. 학과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해류풍과 상고풍인데, 일단 해류풍부터 알아봅시다. 해류풍은 이제 낮하고 밤이 방향이 틀려요. 그래서 야간에는 지표면과 해수면의 복사 내낙차로 기압 변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육풍, 즉 육지에서 바다가 딱 있으면 육지에서 바다 방향으로 부는 게 육풍이죠. 야간에 발생하고 해풍, 주간에는 바다가
있고, 주간은 바다 방향에서 육지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오죠. 이게 주간의 해풍이 되겠습니다. 해풍. 야간의 기온 감량이 느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류풍. 그죠? 아까 보시죠? 육지에서, 바다에서 육지 방향으로 부는 거. 주간에. 이걸 해풍이죠. 해풍. 예. 이게 육지가 주간에 빨리 데펴져서, 그러니까 좀 뜨거워지죠. 예. 빨리 뜨거워져서 표면에 더운 공기가 데펴져서 위로 대류작용에 의해서 위로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찬 공기는 이쪽으로 이동하고,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해풍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위로 올라갔던 상승했던 더운 공기는 내각돼서 다시 내려오고, 다시 내각된 공기는 이 더운 공기가 빠져나감에 따라서 여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시 또 불어오고, 이게 반복되죠. 주간에. 그래서 해풍이 붑니다. 주간에. 야간에는 육지가 빨리 식죠. 바다보다. 그래서 빨리 식기 때문에 바다 위에 있는 공기들은 빨리 데펴져서 위로 올라가고, 대류현상에서. 그리고 공중에 있다가 차가워지면 다시 내려오고. 이 차가워진 공기들은 바다에 접했던 공기가 밤에 빨리 데펴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서 그 사이를 빈 공간을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밤에는 육풍이 불어옵니다. 상고풍 마찬가지로 산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산바람은 산 정상에서 아래로 불어오는 바람, 주로 야간에 붑니다. 야간에. 골바람은 산 아래, 계곡에서 산 정상으로 불어오는 바람, 주간에 골바람이 붑니다. 이것도 중요한 사항들 많이 알아두십시오. 잘 알아두십시오. 상고풍. 낮에는 계곡에서 산 정상으로 불죠. 산바람, 계곡풍, 골바람. 낮에는. 밤에는 산 정상에서 계곡을 향해서 산 아래로 불어오는 바람이죠. 밤에. 그래서 산바람입니다. 계절풍. 계절풍. 1년을 주기로 대륙과 해양 사이의 여름과 겨울에 풍향이 바뀌는 바람. 겨울은 대륙에서 해양으로, 여름은 해양에서 대륙을 향해서 부는 바람입니다. 계절풍. 그래서 계절풍은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그림을 보시면은 되는데, 설명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절풍은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하죠. 시베리아 기단, 북서풍이 주로 불죠. 겨울에는 북서계절풍. 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이죠. 북태평양에서 불어오죠. 남동계절풍. 여름에는 주로 이렇게 불죠. 중요한 사항입니다. 돌풍과 스콜, 돌풍, 가스트라고 하죠. 바람이 항상 일정하게 불지 않고 강약을 반복하는 바람을 말합니다. 돌풍 발생원인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인, 돌풍의 특징, 스콜이 각각 있고, 읍새바람도 가끔씩 나오는데 이거 항상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현상, 이와 같은 지형적 특성에 의해서 동쪽의 산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뒤 건조해진 공기가 태백산맥의 서쪽인 영서지방 쪽으로 불어내리는 공기. 이 공기는 비열이 높은 수증기를 거의 비로 내린 상태이므로 비열이 낮아져서 100m당 약 1도씨 정도의 기온이 상승한다. 겨울에 이 바람 때문에 산불이 많이 나죠. 녹색 바람 때문에. 그림으로 도해한 내용입니다. 항승기에서 무겁고 습한 공기가 여기서 비를 많이 뿌리고 가벼워져서 다시 산을 탄 이후에 내려오는 공기, 하강 기류가 내려오는 공기가 건조한 공기가 되죠. 산불이 많이 자주 발생되는 공기입니다.
Z기류, 아까 Z기류 설명했죠. 대륙과 상층과 상층과 하부, 대륙 관계면이죠. 대륙 관계면에 존재하는 강하고 폭이 좁은 공기의 수평적인 이동이 Z기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겠습니다. 다음 구름과 강수입니다. 구름이란 눈으로 볼 수 있는 공기 중의 수분, 즉 대기 중에 떠 있는 작은 수적 또는 빙정, 물방울의 결합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떠 있는 구름은 수많은 미세한 물방울과 다양한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름의 발생 단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구름의 형성 조건, 이것도 가끔씩 나옵니다. 구름의 형성 조건, 구름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풍부한 수증기가 존재해야 됩니다. 풍부한 수증기에서 상승하는 공기 덩어리에 충분한 수증기가 있어야 하며 미세한 물방울 또는 빙정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다음 냉각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풍부한 수증기, 그리고 냉각작용. 찬 지표면 냉각이나 단열 팽창으로 공기 덩어리 내에 들어있는 수증기가 단열 냉각되어 포화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응결핵이 있어야 됩니다. 좀 전 시간에 응결핵, 미세한 먼지, 소금 입자, 먼지, 화산 입자, 이런 게 응결핵입니다. 응결핵. 그래서 수증기가 응결할 수 있는 표면을 제공하는 그러한 입자가 응결핵입니다. 응결핵. 그래서 수증기의 응결 표면을 제공한다. 수증기가 달라붙을 수 있는 표면을 제공합니다. 응결핵. 그래서 구름 입자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반드시 알아주십시오. 구름의 형성 조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응결핵, 먼지 입자였죠. 소금 입자나 미세한 먼지, 알갱이 이런 응결핵에 수증기가 달라붙어서 구름 입자가 됩니다. 구름 입자. 0.02mm죠. 응결핵은 0.0002mm. 눈에 보이지도 않겠죠. 그래서 구름 입자, 이런 응결핵에 수증기가 달라붙어서 구름 입자가 되고, 이런 구름 입자가 모여서 강우 입자, 즉 비가 됩니다. 2mm. 그래서 강우 입자들이 또 달라붙어서 그 물방울이 되죠. 구름이란 아까 말했죠. 구름이 형성되는 이유. 기류의 상승과 단열 팽창으로 대기의 수평적 이동은 바람을 일으키고 대기의 수직적 이동은 대기의 수직적 이동이 아까 대류 현상이었죠. 이런 대류 현상은 공기 단열 팽창과 구름을 생성하게 됩니다. 저기압에서는 대기의 상승, 아까 저기압 중심 부근에는 상승 기류가 발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대기의 상승으로 구름이 생성되거나 또는 구름이 생성돼서 그 안에서 강수가 되고, 고기압에서는 중심 기류는 하강한다고 했죠. 그래서 대기의 하강으로 수분을 포함한 그 공기 입자를 하강 밑으로 끌어내립니다. 고기압에서. 그래서 끌어내린 상태에서 또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죠. 바람은. 그래서 이러한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를 이렇게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맑고 구름이 솟아냅니다. 그래서 고기압에서는 날씨가 맑죠. 저기압에서는 날씨가 이렇게 흐리죠. 아까 저기압에서는 상승기류가 존재했죠. 수증기를 머금은 공기를 상승기류에서 올려보내고, 높은 곳에서는 단열 팽창으로 구름이 생성되고 구름 안에서 비가 형성돼서 내리게 됐죠. 그래서 저기압 지역에서는 날씨가 흐립니다. 이제 설명 그대로죠. 그래서 고기압 지역에는 하강기류에 의해서 하강기류에다가 또 시계방향으로 불어 나가죠. 그래서 날씨가 맑고, 저기압에서는 상승기류로 인해서 수증기를 머금은 공기를 상승시킨 뒤에 여기서 단열 냉각이 일어나고 냉각작용에 의해서 응결,
응결 현상에 의해서 수증기들이 모여서 이렇게 비가 형성되고, 비가 일정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무거워지면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비가 되는 거죠. 구름이 형성되는 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학과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단골 문제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할 때 문제는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는 정확히 이제 몰라요. 저희들이 매주 이렇게 응시 시험 보신 분들 이렇게 자료를 모아서 문제를 만들긴 하는데, 그것도 이제 여러분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온전하게 복원된 문제도 있고, 불완전하게 복원된 문제가 있어요. 뭐 이렇게 구름이 형성된 조건은 뭐 이런 식으로 보기는 안 나오고.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정확히 다 알고 계셔야 그런 문제, 어떠한 문제가 변형되더라도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구름의 관측, 운고, 구름의 높이죠. 그래서 지표면 A질에서 구름치 하단까지 높이를 말합니다. 운고. 그래서 50피트 이하 또는 그 50피트 이하에서 발생할 때는 안개라고 합니다. 반대로 50피트 이상 되면은 구름이죠. 구름이 50피트 글씨가 안 써지네요. 다시 50피트 이상 발생되는 그 구름같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그 수증기의 집합, 이게 안개고, 50피트 이하, 이게 지표면입니다. 50피트 이하의 구름은 이제 안개라고 칭하게 됩니다. 50피트, 조절 알아주십시오. 울량, 울량은 관측자를 기준으로 하늘을 8등분 또는 10등분하여 판단합니다. 울량 문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체 하늘을 8등분으로 했을 때, 8등 쪼갰을 때, 울량이 아예 없거나 또는 8분의 1 정도 있을 때는 클리어라고 합니다. 클리어. CLR이라고 하죠. CLR. 그리고 울량이 8분의 1에서 8분의 5일 때, 이렇게 구름이, 전체 하늘에서 구름이 이렇게 차지할 때, 이때를 우리는 스캐터라고 합니다. 스캐터. SCT라고 하죠. 8분의 1에서 8분의 5를 차지할 때 구름이 스캐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울량이 8분의 5 이상 8분의 7일 때 요거죠. 울량이 이만큼 하늘을 차지할 때 그때 우리는 브로큰입니다. BKN. 잘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하늘을 다 덮고 있을 때 구름이 꽉 차 있을 때 이때를 우리는 오버캐스트, OVC라고 표시합니다. OVC, 오버캐스트라고 하죠. 8분의 8일 때. 요거 반드시 나옵니다. 학과 시험에. 주로 스캐터나 또 브로큰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하늘에 8분의 3가량의 구름이 떠 있다. 물량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답이 스캐터죠. 스캐터는 8분의 1에서 8분의 5 사이일 때, 구름이 이렇게 포함됐을 때, 구름이 이렇게 분포됐을 때 스캐터라고 하죠. 요거 중요합니다. 물량, 표시 방법, 판단 방법 중요합니다. 다음 구름의 관측, 차폐, 실링이 있습니다. 차폐는 하늘의 안개, 먼지, 강우 등으로 무시정이 7마일 이하로 감소시키는 정도. 지표면부터 하늘이 가려질 때 차폐라고 하죠. 부분차폐, 부분적으로 가려질 때. 실링은 울량이 최소 8분의 5 이상 덮인 하늘의 가장 낮은 구름의 높이.
실링이라고 하죠. 구름의 종류. 여기서 우리가 그 드론 멀티콥터 운영자들은 구름의 종류 중에서 하층운을 주로 많이 보는데, 하층운. 그래서 구름의 종류를 구분할 때 우리는 이제 상층운, 중층운, 하층운, 교재 그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높이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높이에 의한 범주가 상층운, 중층운, 하층운, 수직운으로 구분됩니다. 수직으로 발달된 그룹이죠. 그래서 하층운하고 수직운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층운, 중층운, 하층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수직운은 또 이렇게 수직으로 발달된 그룹입니다. 수직운. 그래서 하층운은 층적운, 층운, 난층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난층운 NS라고 표시하는데 회색, 울량이 많고 강수가 있는 구름입니다. 하층운 2km 미만이죠. 하늘에서 제일 낮은 구름입니다. 멀티콥터 조종자들한테 여기가 지는 구름이죠. 하층운을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층운 종류. 수직운도 아울러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수직운. 적은 정랑운이 있죠. 상당히 안 좋은 기상을 동반한 구름입니다. 적은 정랑운. 조종사들이나 기타 항공조종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구름 중에 하나입니다. 적은 정랑운. 난층운, NS,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숙지하셔야 됩니다. 난층운. 회색, 울량이 많고 강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콥터 운영과 관련한 알아야 할 구름이 지상으로부터 가장 낮은 높이의 구름, 즉 하층운, 아까 말씀드린 하층운, 층적운, 층운, 낭층운이 되겠죠. 그리고 3km 이내 수직운, 수직으로 발달된 구름, 수직으로 발달된 구름이 있어요. 적은 정랑운도 아울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층운, 층적운, 축운, 난층운에서도 좀 더 주의 깊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난층운. 특별한 외향이 없고 전반적으로 어두운 재색을 띠고 있고 8,000피트 이하의 층운형 구름에서 비를 동반한 구름입니다. 밀도가 높아 태양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 즉 난층운이 낀 지역은 어둡죠. 태양빛을 차단해서 동화를 많이 쳤죠.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난층운. NS 님버스 스트라토스 NS. 그래서 우리가 멀티콥터 운용과 알아야 할 구름. 층적운, 하층운의 한 종류. 층적운, 층운, 난층운, 난층운 NS. 계속 반복하고 있죠 지금. 난층운 이렇게 보시면 같이 이 사진이 학과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사진입니다. 어둡죠? 어둡고 좀 시간 지나면 비가 내릴 것 같죠? 이런 비를 포함한 구름, 이게 난층운입니다. 난층운. 어둡고 비가 내릴 것 같은 구름. 요 사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비행기 구름. 구름의 종류에는 비행기 구름도 있습니다. 항공기가 만들어내는 구름이죠. 그래서 배기가스 속에 먼지나 밀자가 가파른 상태의 수증기에서 기회를 주게 따라서 비행기 뒤에 손을 끌어당긴 같은 비행기 구름이 생성된다. 강수. 강수는 비, 강우죠. 강우, 강설, 가랑비, 우박, 빙정 모두 포함한 걸 강수라고 합니다. 강수는 이를 입자가 공기 상승작용에 의해서 크기와 무게가 증가하여 더 이상 대기 중에 떠 있을 수 없을 때 지상으로 떨어지는 현상. 이게 강수입니다. 강수의 필요 충분 조건은 구름이죠. 강수의 위성사진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강수의 구분, 액체 강수, 이슬비, 비소나기 등 이렇게 있습니다.
어는 강수, 어는 비, 이슬비 이런 종류가 있겠고요. 참고로 어는 비가 찬물 취업에 부딪혀 발생하는 착빙 현상을 우빙이라고 합니다. 우빙. 우빙이 있으면 병의 이착에 치명적이죠. 이렇게 내리면서 얼어붙은 비가 있습니다. 언강수, 언강수도 있겠죠. 내릴 때부터 얼어서 내리는 강수. 눈, 소나무, 우박, 대표적인 우박, 빙정. 비가 내리는 이유도 참고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수증기가 있고 상승기류가 생겨 수증기를 포함합니다. 상승기류. 저기압의 대표적인 그 현상이죠. 상승기류. 상공을 상승하면 주변 기압이 낮아지므로 상승하면 단열 팽창하고, 그래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연결되어 작은 물방울이 됩니다. 이런 물방울들이 모여서 빗방울이죠. 빗방울. 그래서 많은 양의 연결이 일어나 물방울이 커집니다. 많은 현상에서. 그래서 커진 물방울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지상으로 떨어져 비가 됩니다. 비 내리는 이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액체 상태와 고체 상태의 종류 비교. 강수량과 강수 강도.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수 강도.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지형성 비.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지역 한라산에서 한라산으로 인해 제주 남쪽 지역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그리고 북쪽 지역일 때는 비가 내리지 않는 현상. 이거 지형성 비죠. 이렇게 한라산은 높은 산이 가로막혔을 때 바다에 접한 공기, 습한 공기가 산을 타기 위해서 무거워진 이 구름에서 빗방울이 연결되면서 무거워지니까 이렇게 비가 내리고, 가벼워지면 산을 넘는 거죠. 건조한 공기, 드라이 에어가 됩니다. 대류성 비도 있고 전선 또는 사이클론 비가 또 있습니다. 계속 나오죠. 참고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인공 강도 최근들어 실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안개화 시정입니다. 안개화 시정. 안개의 발생. 안개. 아주 작은 물방울이나 빙정들이 대기 중에 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수평 시정거리가 1km 미만입니다. 안개가 낄 때는 1km 미만의 이러한 빙정들이 떠 있는 물방울 떠 있는 현상. 이걸 안개랍니다. 시정거리가 1km 미만. 잘 알아주십시오. 중요합니다. 습도가 거의 100%이다. 연무. 연무는 안개와 같으나 시정거리가 좀 더 길어요. 그래서 안개보다 더 잘 보입니다. 하지만 그 연무 자체도 좀 뿌옇죠. 그래서 시정이 1km 이상 10km 미만이 시정이 를 보이는 게 연무랍니다. 연무. 그리고 안개는 1km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습도는 약 70에서 90%. 방무도 있죠. 방무. 안개 생성원인, 구름의 생성원인 좀 비슷해요. 안개 생성원인. 대기 중에서 수증기가 있어야 되죠. 수증기. 또 응결 현상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주 작은 물방울이 대기 위층을 뜯는 현상. 아까 안개는 지표면에서 50피트 이하일 때, 요거 50피트 이하일 때 안개라고 했죠. 50피트 이상일 때는 뭡니까? 구름입니다. 구름. 안개고. 높이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다량히 함유되고 노점 이하로 냉각. 응결이죠. 응결. 그리고 응결핵이 많아야 됩니다. 안개를 끼기 위해서.
안개가 끼기 위해서는. 또 수증기가 많이 유입되고, 바람이 약하고, 바람이 강하면 안개가 다 밀려나겠죠. 그래서 바람이 약해야 됩니다. 잔잔해야 됩니다. 상공의 기온의 역전 현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개 생성 조건, 생성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안개가 사라질 조건입니다. 안개가 사라질 조건. 지표면이 따뜻해져서 지표면 부분의 기온 역전 현상이 해소될 때. 아까 기온의 역전 현상이 있을 때 안개 현상이 발생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온의 역전 현상이 해소될 때, 지표면이 전체적으로 따뜻해져서 해소될 때 안개가 사라집니다. 지표면 부분에 바람이 강해져서 수직 방향으로 혼합으로 상승 시 안개가 흩어지죠. 또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서 안개 입자가 증발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안개 증발한 경우, 신선하고 무거운 공기가 안개 구역으로 유입되어 안개가 상승하거나 차가운 공기가 건조하여 안개가 증발해버릴 때 안개가 사라집니다. 안개 사라질 조건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구름과 안개의 구별, 아까 제가 계속 강조했죠. 구름, 안개, 연무 모두 같으며 작은 물방울로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다. 구름은 지면에 붙어 있지 않는 작은 물방울이 상공을 표류하는 것. 안개는 작은 물방울이 지면 부분에 떠다니는 겁니다. 기준이 아까 50피트라고 했습니다. 50피트.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50피트. 복사안개. 안개 종류 이제 나옵니다. 복사안개 잘 알아주십니다. 복사에는 야간의 지형적인 복사가 표면을 냉각시키고 표면 위의 공기를 노점까지 냉각될 때 응결에 의해 형성되는 안개를 복사안개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가을이나 겨울에 개활지일 때, 지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표면, 논바닥이나 또는 뭐 이런 평평한 지역, 개활지일 때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발생해서 일출 전후에 가득 찢었다가 오전 10시경, 12시 안으로 이렇게 소멸이 되죠. 복사한게 개활지일 때. 다음 증기한개 있습니다. 증기한개. 스팀포그라고 하죠. 증기한개 마찬가지로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수면으로 이동하면서 충분한 양의 수분이 증발하여 수면 바로 위의 공기층을 포화시켜서 발생하는 안개입니다. 호수 또는 강 근처에서 광범위하게 형성됩니다. 악시정 유발하죠. 그래서 호수, 강 근처. 잘 알아주시죠. 증기안개. 다음 이류안개입니다. 이류안개는 수변하고 온난한 공기가 한량한 육지나 수면으로 이동해 오면 하층부터 내각되어 공기 속에 수증기가 응결되어 생기는 안개입니다. 그래서 주로 해상에서 많이 발생하죠. 해상에서. 이류안개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또 해무라고 합니다. 해무. 바다안개. 그래서 이류안개는 해상에서 주로 많이 발생한다. 그 다음 활승안개는 주로 산악지역의 경사면에 주로 발생하죠. 습한 공기가 산 경사면을 타고 상승하면서 팽창에 따라 공기가 노점 이하로 단열 냉각되면서 발생하는 안개입니다. 주로 산악지역에서 관찰됩니다. 구름의 존재에 관계없이 형성됩니다. 산악지역에서. 복사안개 보시면은 주로 개활지에서 많이 생기죠. 복사안개. 그리고 이류안개는 바닷가에서 생깁니다. 해상, 바닷가에서 주로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증기안개는 강이나 호수 부근에 많이 생긴다고 그러죠. 이렇게 낮게 썰리면서. 활승안개죠. 산악지역. 이게 산 비타면에서 나무들 사이에서 뭉글뭉글 피어오르죠. 이렇게 활승안개. 이류안개는 아까 해무라고도 합니다. 해무. 이류안개, 해무.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발생하는 위치, 장소 중요합니다.
이게 스모그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모그 포그, 대기 오염 물질, 매연, 가스 이런 스모그가 발생하죠. 기타 한개, 전선 한개 있고, 얼음 한개 있고, 상고대 한개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시정, 중요하죠. 시정. 시정이란 정상적인 눈으로 먼 곳의 목표물을 볼 때 인식될 수 있는 최대의 거리. 즉 지상의 특정 지점에서 계기 또는 관측자에 의해서 수평으로 측정된 지표면의 가시거리를 뜻합니다. 시정을 나타내는 단위는 마일입니다. 마일. 스테이트 마일. 스테이트 마일은 약 1.6093km입니다. 스테이트 마일. 노티컬 마일은 1.856km죠. 좀 틀려요. 스테이트 마일은. 그래서 미터 단위로 환산을 하면은 이렇게 7마일은 9.999m, 9,000, 그죠? 9,000. 1마일은 1600m입니다. 스테이트 마일이죠. 스테이트 마일 약 1600m. 7마일은 9,999m. 그래서 그 7마일 이상의 단위, 시정의 단위는 없습니다. 이와 인간의 눈으로 확인 가능한 최대 거리가 10km. 아까 9,999m라고 했죠. 그래서 이 10km 이상 넘어가면 인간의 눈으로는 최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 가능한 거리가 10km이기 때문에 그 이하의 단위를 씁니다. 수직시죠. vertical visibility라고 하죠. 관측자가 또 수직으로 측정 보고된 시정입니다. 자, 우시정은 관측자가 서 있는 360도 주변으로부터 최소 180도 이상의 수평 방향을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수평거리를 우시정이라고 합니다. 시정 장애물, 황사 다 아시겠죠? 황사. 드론 운영의 경우 황사 상황에서 운영 시 장비 효율이 떨어지고 운영 후 장비 손질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황사의 영향권, 고비사막으로부터 불어오죠. 중국 공업지대에서 또 이렇게 황사, 모래 바람과 섞여서 오기도 해요. 황사. 연무, 아까 설명했죠. 연무. 연기 및 화산재, 각종 시정 장애물입니다. 먼지, 화산재. 다음 기상과 현상은 다음 편에 계속되도록 하겠습니다.